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 보시니까 1번에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페이지에 어딘가 보면 제가 이런 멘트를 해놨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5페이지 그 자료 중에서 보면은 한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이네요. 2008년도 3월 31일자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경매 사건이었는데, 이 물건이 보면은 제 연구실에서 도보로 말이죠. 한 2분 정도 소요되는 데 위치한 게 빌라입니다. 빌라. 여기 근데 2008년도 3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2009년도 아마도 9월 중순 아마 그 2009년도 추석 지나고 나서만 뻔한 미국발 금융 위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가 요즘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회복 그 국면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 본 사건은 보니까 2008년도 3월 달이니까 이 당시에는 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이 당시엔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상반기까지 말이죠. 이런 빌라가 경매 시장에 나왔던 빌라가 그 당시 대세였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투자 자금이 요만하니까 작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데 보니까 너무나 과열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그때 막 무조건 질러버려야 돼. 1차 기일라도 막 질러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경매 법정 가가지고 내가 최고가 매수 인원으로서 있던 결정을 받고 잔금 내고 내 앞으로 등기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그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요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매 시장의 분위기 상황 파악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 잘못하면요 말 그대로 쌍코피 터져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28년도 3월 요 당시에는 뭐 괜찮았어요. 빌라 그냥 막 사람들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제 대지 지분이 이제 칠판에 잠깐 적어드릴게요. 대지 빌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대지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대지 통상적으로 땅 지분 있잖아요. 대지권 당기니까 대지 지분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근데 요 대지 지분이 요 본건 보니까 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5평 정도 됐어요. 5평 정도 되었는데 이 자료에 이제 나와 있죠. 5평 정도 되어 있는데 요 본건이 1993년도에 건축된 빌라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5, 6년 정도 됐으니까 옛날 빌라잖아요. 그죠? 근데 대지 지분이 5평이더라. 그런데 요 물건 낙찰된 것이 보니 말이죠. 그 밑에 나와 있죠. 1차 매각 기일인 이 날짜에 몇 명이 응찰했다더라. 21명이 응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1명이 응찰해가지고 1차 매각 가격의 152% 선에 얼마 1억 8천 한 200만 원 선. 그러니까 요게 1억 8천 200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요 1억 8천 200 나누기 한 5평 땅 지분별로 거의 거래가 되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아파트처럼 몇 평형 그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땅 보고 들어가야 돼. 땅 보고 땅 지분이 몇 평이 있나 말이야. 근데 1억 8천 200 요걸 나누기 5로 해보니까 이거 평당 약 한 3,647만 5천 원인데 약 한 평당 와 대단합니다. 예. 이게 요 5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한 3,600만 원 정도 이게 이 1억 8,2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물건 봤어요. 뭐냐면 제 바로 제 연구실에서 직원 거래에 있으니까 봤는데, 야, 이거 1억 8,200이니까 3,600만 원이더라. 근데 우리 그 교재 말입니다. 밑에 조금 더 내려오시다 보면은, 밑에서 자료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이네. 10번째 줄. 10번째 줄 보시니까 대지 지분 6평짜리인데 이것도 자양동에 소재한 거 빌라입니다. 대지 지분 6평인데 여기 보니까 평당 2천 얼마나 나왔습니까? 2,750만 원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3,600이라는 것은 뭐다? 경매 법정에서 이게 낙찰된 금액이고 이 평당 저게 지분 6평짜리인데 2,750만 원의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일반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례를 보고 참 이제 이해를 하려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물론 경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머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는 게 돈밖에 없어, 시간밖에 없어. 그럼 막 질러버려. 괜찮아.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깔고 앉았으면 되거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요, 이러한 그 비교적 소규모의 빌라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주머니에 자기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 없다. 큰 여유 자금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뭐 전회차 때 이런 말씀 들었는 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임장,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요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경매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모니터 보시고 열심히 저기 경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상태 다 닦아놨으면 그다음부터 뭐다? 현장 나가 보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 지분 6평짜리 요것도 자양동에 소재하는 물건이고 요 본건도 역시 마찬가지 자양동에 소재하는 빌라였더라. 빌라인데 또 불구하고 경매는 3,600이요. 일반 매매는 뭐다? 2,750만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600만 원에 지분당 3,600으로 해서 이 부동산 취득하는 이 사람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일반 매매에 의한 2,750만 원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사람이 현명했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다? 이 사람이 현명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또 이 책에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참 사람들 심리를 참 고약합니다. 예, 경매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애오라지 나 죽어도 나는 경매 법정 가가지고 한번 질러볼 거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보니까 우리가 법원 경매하니까요.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임장이 뭐예요? 그럼 현장 나가는 게 임장이에요. 현장 나가서 그 물건에 대해 조사하는 게 임장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근데 임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어떤 동네 가보니까 요런 부동산의 경매가 나왔어. 그럼 나 요놈만 째려보지 말자 말이지. 답답하게. 요것도 보면서 뭐 주변에 이것도 니들이 보라 말이지. 봐가지고 어이구 보니까 일반 매매로 해가지고 한 2,700원, 3천만 원도 안 되는 지분당 말이지.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야 이거 봐라. 그런데 보니까 이 경매 시장이 나왔다. 그럼 내가 이거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거 내가 경매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요 난 3천만 이상 쓰면 안 돼.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임장을 나가시가지고 여러분들 임장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뭐다 경매뿐만이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이거. 요거 제 말씀 단디 잘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매 공부했으니까 나는 애오라지 경매 법정과 입찰도 쓸 거야.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마인드는 접어놓으셔야 됩니다. 경매도 하고 뭐다? 일반 매매 있잖아요. 매매도 보면은 때론 봐가지고 금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요즘 보면 뭐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계약서 쓴다 하더라니까 업 계약서 써버립니다.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 계약서가 뭐냐? 요 업 계약서가 뭐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 근데 업 계약서를 쓴다든 어떤 경우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봐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가지고 빌라인데 한 2억 정도의 이제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2억 정도의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2억인데 봐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 더 매매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 산 사람이 팔아먹을 적에 양도소득세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저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세금 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좀 뭐 소위 잔머리를 좀 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운 계약서 안 쓰고 업 계약서 써버린다. 써가지고 나중에 매각할 적에는 물론 이제 업 계약서 써버려내서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재세금은 조금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중에 부동산 팔 적에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절세인지 탈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러한 유형으로 해서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있는데 왜 그냥 막 애월하지 그냥 막 주구장창 해가 나는 죽어도 경매할 거다. 그런 생각은 조금 여러분들은
쳐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내가 현장 가서 그 가격 조사 보니까 지분당 말이 평당 2,600에서 한 2,700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입찰 금액 이 금액 왜냐면 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도매 시장입니다. 예, 도매 시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도매 시장이다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물건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땡 끝나느냐 그건 아니거든. 낙찰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슬슬 지금부터 한번 읊어볼게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 매매,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은 싼 듯한 낮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야지만 그게 이제 정당한 그 경매 투자하는 패턴이 된단 말이죠. 그냥 막 그냥 질러버린다. 그건 말이 안 돼. 지르는 것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건 진짜 질러버려야 돼. 근데 어떤 건 질러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 추가적으로 낙찰 받은 다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지? 첫 번째니까 내가 이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했으면 나라에서 안종현 너 이 부동산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라. 그렇죠? 취득세 내라. 등기하려면 등록세 내라 이거지. 등록세 내면 되네. 교육세 내라 이거지. 교육세 내면 되네. 뭐 또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네가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죠. 등록세 내야 되죠. 또 교육세 내야 되죠. 또 보면 때로는 봐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 많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내야 돼. 이것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가서 뭐다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럼 이 말하면 끝나나? 그건 아니거든. 두 번째 뭐다?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등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내가 내 돈 온 돈 가지고 경매 투자한다고 그러면요. 소위 나홀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위 지렛대 원리 해가지고 말이지 레버리지인가요?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잔금 대출 받아서 법원에다가 이제 잔금을 납부한다. 그랬을 경우는 뭐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 나가자는 거죠. 따라서 금융에 따른 금융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뭐다? 그럼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요. 금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금융기관에다 대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안종현 씨 일로 와 하면서 잔금을 저한테 준다? 안 줘요. 잔금은 저한테 안 주고 저한테 뭐만 준다? 이게 안종현이 예를 들어 이 물건 제가 한 1억을 대출 받았다면 1억을 대출 받았다는 대출 원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만 달랑 주고 나머지 잔금은 누가 이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법무사 있잖아요. 법무사한테 줘가지고 법무사가 대신 납부를 하는데 대신 납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법무사 통한다 어떻게? 법무 비용에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법무 비용에 이 사람들 일당 뭐 인건비 다 포함되고 또 나아가서 이 잔금 납부함으로 인해서 낙찰자 만약에 안종현이라면 안종현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촉탁에 대한 등기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인도명령 대상자가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까지도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타자하면 끝나느냐? 끝난 게 아니지. 또 나와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자, 금융비용 들이고 법무비용 들어가지고 또 취등록세 세금 다 내가지고 내 앞으로 일단 부동산 등기부동산 등기는 했단 말이에요. 등기는 했는데 봐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그냥 이런 애들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봐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인도명령 대상이라면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집행관 대동해서 끄집어낸다. 그것도 비용 들어가요. 근데 아이고 나 그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너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뭐 이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사 비용만 들어가면 또 게임 딱 끝나는데 그건 아니거든. 또 뭐가 뭐 들어가는데 그 대체적으로 경매 주택은 말이죠 보면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내가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부동산을 다시 전세나 월세 놓는다 하게 되면 뭘 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요. 도배하고 장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을 기준해 가지고 30평형대 아파트 같은 경우 도배하고 장판 말이죠. 좀 그래서 한 건데 이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한 돈 1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도배 장판만 하면 끝나는 그건 아니잖아. 또 뭐 들어가는데 봐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먹는다 아니면 전세를 놓는다. 그럼 어디다 물건 내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 내놔야 되고 그러면 이 거래가 성사되면 뭘 줘야 되는데 중개 뭡니까? 중개 수수료가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듯이 1억으로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게임 아웃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말이죠. 저 물 밑에 숨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제 말씀 맞죠? 그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이, 이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질러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실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빌라 이런 거 주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3, 4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뭐 그러니까 빌라도 이게 서울 수도권 쪽으로 반짝했던 게 언제냐면요. 2006년도 하반기부터 반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4년, 2005년도 요 당시에 제가 주로 빌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경매하는 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97년도 IMF가 터진 그 이후에,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요 당시에는 그 경매 투자하는 데서 트렌드가 뭐였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흘러오다가 이제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 당시 빌라를 입찰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빌라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 하반기 들어서부터 그냥 이상하게 빌라만 막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조금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실투자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이게 이 투자, 입찰 금액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자 여기 우리 교재 5페이지 있잖아요. 하고 또 이제 이제 6페이지도 보시니까 이제 또 여기 이제 제 지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못 읽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가지고 경매 시장에 있어서 낙찰 금액이 이렇게 막 고공행진하고 있구나. 야, 그럼 내가 과연 이걸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나마나 내가 경매 공부 열심히 해봤자마자 맨날 사람들 질버리면 나는 뭐다 그냥 버스 지나간다면 손드는 격으로 맨날 내가 막차 타는 거리긴데 아예 처음부터 경매 공부 안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또한 뭐다 담세포청의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법원 경매 시장에 있어서 경매 물건의 종별 이건 아마 제가 경매 입문 시간 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만은 빌라 이것만이 아니거든. 많아요. 물건들이 많단 말이지만은 그 중에서 빌라도 빌라도 이렇게 경매 한 부분, 일부분이에요. 근데 요 일부분을 가지고 와 사람들이 질러보니까 그냥 마침 전부를 사과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썩은 사과에 있으면 야 전부가 썩었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 몇 개만 썩은 거야. 나머지는 안 썩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빌라 보고 어머나 해가지고 나자빠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 법원 경매 부동산과는 영원히 빠이빠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 6페이지 보시니까 6페이지 그 지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빌라 요즘 사람들이 빌라가 만만하잖아. 왜냐면 이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 투자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 부천 인천이나 수도권 말이죠. 어정부 동두천 남양주 요런 지역의 빌라다 그러면요 특히 뭐 부천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한 3, 4천, 4, 5천만 원짜리 이런 그 빌라도 있단 말이죠. 반지하 같은 경우 더 싸게 취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여유 자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매를 공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뭐 안 몰리는 쪽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경매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교재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니까 자 그럼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공부하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공부했어요. 그러면 7페이지 보시니까 이번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말이지. 공부는 했어. 공부는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 이하에 대해서 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